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이상훈입니다. 허례허식이란 지적도 있지만요. 행사에서 이것이 빠지면 좀 허전합니다. 바로 축하 화환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화환이요. 정치권에서 요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새보수당 창당식에 화환조차 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축하 화환이요. 뒤늦게 황교안 대표 이름으로 난 화분을 보냈지만 뒷말은 여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답은 그걸 결정한 당사자만이 알고 있을 겁니다. 1월 7일 아침의 매일경제 신문 1면부터 출발합니다. 매일경제 1면 기사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요, 미국에서 세계 최대의 가전쇼죠. CES 2020 열리고 있습니다. 미래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과연 어떻게 갈 것인가요? 아이 재우고 펫 반려동물에게 밥도 주고 AI가 내 곁에 왔다. 지금 전 세적으로 AI 경쟁 치열합니다. 그 모습이 이 CES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내용 보면요. 디지털 요람에서 아이가 자고 그다음에 반려견 식습관을 분석해 질병 예방. 뭐 이런 것까지 좀 하고 있답니다. 개막 앞두고 주요 기술 공개됐는데요. 디지털 생활 혁신이 새 화두라고 합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이란 핵 개발 카드 빼들었다. 지금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이란의 군부 실세가 암살이 됐습니다. 심상치 않게 가고 있습니다. 합의 깨고, 이란이요, 합의를 깨고 고농축 우라늄 생산 선언을 했습니다. 미국 반격된 이스라엘은 가루가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저 눈이 감돌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 이란은 절대 핵무기 못 갖는다. 우릴 공격하면 무차별 보복을 하겠다. 이 얘기 참 논란이 많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입에서 무차별 보복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많은 나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동아일보 보시죠. 이쪽입니다. 청와대 어제 긴급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중동에 지금 심상치 않은 분위기 때문이거든요. 호르무즈 파병 결론 못 내렸다. 미국과 이란 갈등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우리는 호르무즈 파병을 요청받았거든요. 호르무즈 언급 없이 정세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다. 이런 원론적 입장만 내놨습니다. 교민 철수 계획, 원유 수급 등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봉준호 감독입니다. 기생충, 영화 기생충을 만드는 봉준호 감독. 미국 시간으로 일요일이었죠? 5일. 골든 글로브에서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영화론 최초입니다. 자, 그럼요. 칸 영화제, 그리고 전 세계 수많은 영화제 석권했습니다. 골든 글로브도 받았습니다. 하나 남았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입니다. 과연 거기에서 어떤 성과가 나올지 많은 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신감이 철철 넘치는 모습 사진으로 딱 포착이 돼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나오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 자리하셨고요. 김우영 전 청와대 비서관도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조대원 전 지역경제진흥원 원장,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룰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복심 총선행.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인물이 총선 출마에 나섭니다. 많은 기사가 오늘 있어요. 그리고 외청장. 여기서 말한 외청장은 검찰청을 말합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게 되는데 어제 법무부에서 굳이 외청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25분가량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현장 연결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키워드는 이란 유적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차하면 이란 유적지까지 우리가 파기할 수 있다. 공격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놔서 발칵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로 오늘 내용 정리했고요. 첫 번째 이슈는요. 어제 청와대에서 조직 개편을 발표했는데요. 전체 조직 개편이니까 새롭게 임명된 분도 있고 자리가 바뀐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욱 중요한 거는 그 사이에서 총선을 위해 떠나간 인물들이 좀 있습니다. 그 얘기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윤건영 청와대 떠나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청와대 대변을 통해서 발표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윤건영 이제는 전 국정기획상황실장이라고 해야겠습니다. 전 실장께서 본인의 SNS상에 어떤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최종 결정은 당과 상의하겠다 말을 아꼈습니다. 어제 여러 명의 기자들과 전화통화도 됐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질문이 들어왔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당과 상의한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박영선 장관의 지역구인 구로을 이 구로을 출마가 유력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준비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좀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큰 결심을 내린 것이다. 이런 평가가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관련 기사가 하나 더 있는데요. 좀 보시죠. 이번에는요. 이런 사항에 대한 어떤 평가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분신. 아까 기사는 복심이라 그러는데 또 여기도 분심이라고 돼 있거든요. 분신이건 복심이건 아무튼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을 잘 이해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윤건영 출마에 야당은요. 청와대가 총선 캠프냐 이렇게 또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현직, 그러니까 현 정부 들어서 청와대에 근무하신 분 그리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총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 분이 대략 70명 가까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에서 이런 또 지적을 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주형철 경제보좌관도 출마설. 야당 청와대 활용에 스펙 쌓기만 하는 거냐 이런 비판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는요. 국정기획상황실 지금 이게 윤건영 전 실장이 맡고 있었던 자리인데 여기서 기획을 떼어내서 국정상황실로 만들고 기획은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좀 이관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도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굉장한 배려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와대는 국정운영 후반기를 맞아 효율적인 국정보좌 및 국정과제 추진 동력 확충을 위해 조직 및 기능을 일부 재편할 계획입니다. 또한 핵심 국정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비서관 및 담당관도 신설합니다. 정책조정비서관과 일자리기획비서관은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으로 업무를 합치게 됐습니다. 기존 연설기획비서관은 기획비서관으로 변경돼 국정운용기조수립, 기획, 국정아젠다, 일정, 메시지 기획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어 조직 재편에 따른 인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상황실장에는 이진석 현 정책조정비서관, 신남방 네. 어제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저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어제 오후에 윤건영 전 실장이 SNS를 통해서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다음 화면 잡아주시죠. 다음입니다. 자, 이 기사 말고 윤건영 전 실장의 그 SNS 그걸 좀 보여주세요. 네. 자, 요 내용입니다. 어제 이렇게 입장을 나눴어요. 청와대를 그만두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와의 어떤 일과는 좀 다른 겁니다. 이런 취지의 설명이 좀 있었어요. 새로운 도전, 확실히 총선 출마 이거는 사실상 기정사실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와대를 그만뒀습니다. 새로운 도전에 나섭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윤경호 의원님. 복심, 아까 분신이라는 표현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문 대통령의 승인, 허락이 없었으면 아마 출마를 하지 못할 거예요. 그만큼 복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허락을 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뭐라고 보세요? 예, 여러 가지 해석은 가능하겠지만, 예.
퇴임 이후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걸 거고요. 어. 또 하나는 문 대통령이 그동안에 곁에 두고 가장 신뢰를 하고 있었던 참모들의 예. 스스로의 앞으로의 정치적인 진로에 음. 대한 어찌 보면 뭐 지원일 수도 있을 예. 거고요. 저는 뭐 윤건영 실장이 사실은 어제 청와대 조직 예. 개편의 핵심인 것으로 지금 언론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만 예. 이게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문 대통령의 복심, 예. 분신이라고 예. 얘기하는데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지금 사실 총선이라는 게 예. 본인들의 지역, 연고가 있는 지역에 오랫동안 공을 들이거나 또 예. 뭐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을 쌓은 곳에 주민들의 선택을 받는 제대로 된 의미인데 예. 전혀 상관도 없는 예를 들어서 단지 유명세 하나만 가지고 아. 구로을 지역이라든지 또 예. 경상남도 양산 예. 문 대통령의 고향에 문 대통령의 분신을 보낸다. 예. 물론 뭐 통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 거기 이 지역에 있는 예. 문 대통령의 지지 그룹들이 저분은 문 대통령의 분신이고 복심이기 때문에 예. 우린 뭐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물론 뭐 그렇게 해서 통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이 대의 정치가 예. 그런 점에서 제대로 돌아가고 있느냐. 어. 어찌됐든 지금의 정부 여당은 예. 뭐 정부는 빼고 지금 여당은 예.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의 승리라는 게 가장 뭐 지고지상 예. 지선의 과제이기 때문에 예.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인물을 내세우든 간에 승리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예. 그러나 전 이 절차와 과정에서 나중에 유권자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교 의원께서는 과연 그런 출마련 지역구에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지역 활동, 주민들과 접촉이 있었냐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생각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후광만을 기대서 총선을 바라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분명히 야당 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지적을 또 해주셨어요. 자, 김우영 전 비서관님. 아까 고민정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도 있고 아까 기사에 소개됐는데 윤건영 전 실장이 맡았던 자리가 국정기획상황실장입니다. 근데 이번에 청와대 조직 개편을 통해서 그 기획이 떨어져 나가서 국정상황실장을 바뀌고 기획은 다른 자리로 갔거든요. 다른 것도 합해졌어요. 이런 걸 봐서는 조직 개편까지 이루어지면서 이 윤건영 전 실장이 출마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공백을 막기 위한 청와대의 어떤 고민이 있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배려가 있었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예. 정치에 있어서 출마의 문제는 예. 정치인의 도리로 보고 계세요. 아. 그러니까 정치도 하나의 유기체고 예. 민심의 바다에 떠 있는 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배의 선원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려면 당연히 예. 바다로 뛰어들어야 되겠죠. 어. 그리고 민심하고 끊임없이 교류를 하면서 예. 즉각적인 판단과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어. 그게 이제 책임 정치죠. 예. 청와대의 국정 상황을 예. 이끌었던 윤건영 실장이 예.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 그걸 가지고 민심의 바다에 들어가서 아. 민심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또 새로운 정치적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 그럼 총선이 민심의 바다다. 이제 바다로 나갈 때다. 이렇게 그렇죠. 판단했다는 예, 건가요? 예, 네. 그러면은요, 이게 지금 야당으로부터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사실 오늘 야당이 어제 뭐 서면 논평만 되고 영상에서 소개를 못 드렸는데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청와대 근무한 경력이 이른바 스펙 쌓기고 청와대가 스펙 쌓기 총선 캠프처럼 보인다. 이게 야당의 지적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스펙이라고 표현하면 좀 어투가 좀 다른데요. 저는 예.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경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구청장을 하다가 예. 청와대 가서 한 1년 있어봤는데요. 예. 전국 전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아. 상당히 다른 경험이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국정에 있어서 의회의 협조가 예. 얼마나 중요한가. 예. 또 이 융합적인 어떤 협력적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또 미래를 바라보고 내다보는 통찰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경험적 자산을 청와대에서 획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국정 발전을 위해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근무를 통해서 국정 전반을 보는 눈을 키우고 그것이 자산으로 갖춰진 인물들이기 때문에 총선이란 바다에 나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이시네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마음으로 총선에 나가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해 주신 걸로 제가 이해를 좀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고민정 대변인 얘기가 또 오늘 기사에 있더군요. 방금 영상에서 보셨는데요. 다음 기사입니다.
여당 일산 벨트에서 고민정, 김홍걸 인지도 조사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김홍걸 민족화에, 그러니까 민화협 대표 상임위원장을 좀 맡고 있잖아요. 굉장히 뭐 정치권에서 좀 비중이 좀 있는 분인데 여러 인지도 조사를 좀 해봤다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민주당 인물 경쟁력 조사를 진행했다. 일산 지키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일산은요, 지금 김현미 장관, 윤해 장관 현역 의원인데요. 이번에 출마 안 하잖아요. 불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그럼 자리가 비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과연 누구를 앉힐 것인가? 일산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겁니다, 지금. 김홍걸, 목포 출마 가능성도 있긴 한데 좀 여기도 한번 어떤 인조조사를 해봤다는 거고요. 고민정 대변인은 막판까지 고심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권에선 중견, 신인, 패키지도 검토한다. 지금 여러 가지 변수가 좀 있다는 설명인데 시나리오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정 대변인이 일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자, 일산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조대원 전 원장님 질문 좀 드릴게요. 사실은요, 지금 이렇게 고민정 대변인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청와대에서 좀 적극적으로 총선 출마를 어떻게 보면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뭐랄까요? 뭐 장려하는 듯한 이런 분위기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최대 지금 70명 정도 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과거에도 사실 청와대 출신들이 출마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번 정부에서는 유독이 좀 숫자가 많다. 이런 지적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20대 국회 아닙니까? 예. 그럼 19대 국회 때 이 47명 비례대표 국회의원 중에 예. 그 20대 국회로 살아서 들어온 사람이 몇 명 된다고 아십니까, 혹시?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4명 있습니다. 아. 그중에 우리 새누리당 과거의 출신들은 예.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 그게 뭘 의미하냐면 예. 그나마 4명 된 사람들도 전부 다 뭐 경상도든 예. 전라도든 특정 정당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지역에 예. 갔을 때 살아남은 거고 예. 나머지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전국 국민들이 다 모여 있고 또 일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상적 수준이 제일 높은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러면 사람들이 평가할 때 예. TV에 좀 비치고 뭐 큰 데서 청와대에서 좀 있고 예. 이렇게 해서 갑자기 3개월 전에 6개월 전에 뚝 떨어져 가지고 예. 지역을 돌면서 내가 이 지역 잘 섬기겠습니다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가 뭐 경상도냐 전라도냐 우리 지역을 무시해도 참 너무 우습게 본다. 예. 그래서 과연 저분들이 뭐 청와대에서 큰일을 하셨다지만 예. 우리 지역 주민들의 그 애환이 어떻고 뭐 일산 지역만 하더라도 노름해가 어떻고 뭐 거구매가 어떻고 예. 장울 지역에 지금 버스가 1시간마다 한 대 있어가지고 노인들이 차로 15분이면 나올 수 있는 대화에까지 그 1시간 걸리는 거 이런 사정을 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는 어쨌든 예. 친문 핵심들을 어쨌든 국회로 많이 넣어서 예. 후반기 정국을 안정시키려고 하는데 그런 의도가 쉽게 먹히진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금융정 비서관님, 지금 뭐 조대원 전 의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한 가지 제가 생각이 나는 게 어제 청와대 개편 얘기했는데 강기정 정무수석 얘기가 안 나왔어요. 사실 그동안 총선 출마 의지가 강하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총선 출마가 좀 불가능해진 건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강기정 수석은 제가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예. 잘 압니다. 예. 그 이전에 이제 그 광주 광역시장에 예. 출마를 한번 했었어요. 도전하셨죠. 예, 그 실패가 있었고 예. 국회에도 이제 3선 의원을 했기 때문에 예. 국회에서 한 번 더 하는 것보다는 오. 국정을 좀 반석에 올려놓겠다. 예. 대통령님을 잘 보좌를 해서 정무적으로 관리를 잘 하겠다. 이제 그런 쪽으로 이미 결론을 내리고 그러면 향후에 내각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것까지는 뭐 제가 잘 모르겠고 그 인사권자가 판단할 일인데 예. 강 수석은 아무튼 대통령님 보좌 일에 예. 전념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총선 뭐 이래서 국회의원 한 번 더 되기보다는 이 국정에 대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쪽을 선택을 한 거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 주셨네요. 어떤 분들이 또 아침에 제가 방송 중에 이걸 또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답을 못했습니다. 그분께.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자, 최대 70명까지 나올 수 있다 이런 분석. 근데 그게 뭐 사실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지역구 의원 숫자가 116분입니다. 자, 그분들 중에서 불출마 선언 한 정도 있지만 상당 부분, 거의 100명 가까이면 또 출마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청와대 출신 70명과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은 지역구를 놓고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아, 자칫 과거의 전례를 보면 이럴 때 항상 잡음이 밟아지고
잡음이 생기거든요. 이번에는 어떨까요? 잡음은 불가피하겠죠. 말씀하신 거에 비춰본다면. 예.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선거, 특히 이제 후보를 결정짓기 전까지 예. 구성 과정 같은 것들이 당으로서는 일종의 축제처럼 만들어지면 예. 이게 잡음은 끼지만 이게 잔치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꼭 좋은 얘기만 오가는 건 아니고 툭탁툭탁 거리는 사람들도 예, 있기 예. 마련이고 예. 여기서 뭐 미담이 오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화제를 모으는 거고 예. 사실 이제 20대 국회에 대해서 특히 이 국민들의 실망감 같은 거 기존 국회와 너무 똑같다. 사실은 실망감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정치 혐오까지도 그렇죠.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으로서 가장 예. 급한 거, 청와대로서 가장 급한 점 하나가 예. 선순환으로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음. 인재 영입도 필요하지만 예. 어느 정도 검증된 사람들, 그러니까 당정청이 한꺼번에 조를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이 예. 많이 들어가 주는 것도 동시에 필요할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집권 4년차 들어가다 보면 예. 청와대는 청와대 나름대로 어떤 새로운 인물들이 또 예. 일을 해줄 것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섞이면서 많은 인물들을 내려내고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들어오고 또 그것들이 당으로 흘러가는 예. 그런 구도를 계획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 어제 청와대 개편 그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총선과 연결 설명을 들어봤는데 네 분 말씀 시청자 여러분 들어보셨죠? 청와대 출신들이 출마하는 이유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문제점 동시에 많은 분들이 네 분께서 하나씩 지적해 주셨으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오늘 드디어 만납니다. 이게 통상적인 같았으면 뭐 법무장관하고 검찰총장을 만나는 게 무슨 게 기사냐 그러지만 지금 확실히 기사가 됩니다. 지금은요.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추미애 오늘 윤석열과 회동 검찰 인사 의견 청취는 따로 그러니까 먼저 혼자 만나는 게 아니라 다른 또 같이 만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만나고 따로 시간을 내서 요 얘기 좀 하겠다 뭐 이렇게 좀 계획이 나왔어요. 보시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게 검사장급 이상들이 지금 요새 사퇴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사장급 8자리가 공송이 돼서 검찰 인사폭이 커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이 아랫부분 잡아주시죠. 어제 법무부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만나는데 그에 관한 설명을 했거든요. 이렇습니다. 법무부 장관 취임에 따라 7일 오후 4시께 법무부 외청장과 산하기관장이 법무부로 예방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주목되는 거는요. 뭐냐면요. 외청장입니다. 외청장. 법무부의 외청은 검찰청 딱 하나거든요. 그걸 굳이 검찰청 아니면 검찰총장이 아니고 외청장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 통상 외청이 많을 때 쓰는 표현인데 그리고 과거에 법무부에서 이런 표현 잘 안 썼거든요. 그래서 이건 또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이런 부분이 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장관님, 혹시 윤석열 총장과 상전이 지연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그 예정이 됐는지 검찰 인사위원회도 소집하셨나요? 혹시 비검찰 인사도 등용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제 출근 모습인데 별다른 얘기 안 했습니다. 기자들만 바쁩니다. 그냥 질문만 했지만 답은 안 나왔습니다. 그만큼 뭔가 지금 고민이 많다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자, 윤경호 의원님. 여기 보시면 외청장이라고 굳이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산하기관장들과 외청장이 같이 법무부로 예방한다. 자, 외청장, 산하기관장 같이 예방. 어떻게 보면은 법무부 장관이 위에 있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이 표현은요. 어떻게 보세요? 법무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걸 강조하겠죠. 지금 예. 고도의 힘겨루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비춰지지 않습니까? 예. 법무부는 검찰을 어찌됐든 장악을 하려고 하는 거고 예. 검찰은 정당한 인사이면 모르지만 뭔가 상궤를 벗어나는 인사에 대해서는 뭐 여론이 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등에 업고 있는 거고요. 저도 이 기회에 법무부 산하기관이 과연 몇 개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봤어요. 예. 그러니까 법률구조공단이라든지 네 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앵커가 지적했듯이 외청장은 검찰청이 유일합니다. 예. 그러나 굳이 저렇게 표현을 한 건 그동안에 법무부 장관이 새로 취임을 하고 나면 저런 일정상 행사가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별로 관심 대상이 못 됐던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검찰의 고위직 인사, 검사장급 이상의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 때문에 관심을 끄는 거고 그 고위직 인사의 핵심은
바로 윤석열 총장의 측근 이른바 윤석열 사단.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수부 출신으로 예. 일색이 돼 있는 바로 그걸 어떻게 정리할 거냐 예. 두고 봐야겠죠. 그리고 오늘 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장관이 만나서 이 검찰 인사에서 얘기하는데 그 표현을 두고요. 협의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의견을 단순히 듣는 거냐. 이걸 가지고도 참 민감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의견 청취라고 여기는 또 돼 있습니다. 지금요. 자, 이런 상황에서요. 사실 생각보다 검찰 인사가 좀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 있는 건가. 그런 내용을 다룬 기사가 오늘 있습니다. 보시죠. 추미애 장관, 청와대가 구상한 검찰 인사안에 이견을 나타내고 있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분위기를 전달하는 거다. 아직 확실하진 않습니다. 이런 분위기. 왜냐하면 뭐가 늦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들어간 거거든요. 검찰국장설이 돌던 황희석, 인권국장이죠. 지금 법무부. 종격 사표를 냈습니다. 이건 뭘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어요. 근데 본인은 뭐 지금 사실 조국 전 장관 체제에서 자기가 일했기 때문에 장관이 바뀌었으니까 그만둔다. 이런 취지의 입장이 좀 알려졌는데 과연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 또 궁금증을 낳고 있고요. 추미애 장관 파격 인사의 부담, 방향을 튼 듯하다. 대검 수사 주의라인 교체 가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비검사 출신을 검사장급으로 신규 임명한 뒤 법무부 핵심 요직인 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령내는 파격적인 인사안까지 한때 검토됐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약간 이견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인사가 늦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추정입니다. 지금. 추정입니다. 아직까지는요. 조대현 전 원장 어떻게 보셨어요? 물론 직급은 장관이 높지만 예. 결국은 뭐 군대에서도 그 각군의 참모총장이 예. 인사를 하고 결국 장관이 제거하고 이 정도 수순을 밟는데 추미애 장관이 지금 취임을 하셨지만 예. 정치인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향후에 민심의 이 방향을 면밀히 지금 파악하고 있다. 근데 무리하게 청와대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 밀어붙이기에는 부담이 간다고 판단하시고 지금은 시간을 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조금 좀 청와대 거가 원하는 대로 그 인사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런 판단을 할 수도 그렇죠. 있다는 지금 건가요? 현재 보면 뭐 검찰하고 예. 청와대나 여당하고 예. 싸움에서 지금 검찰이 한 발도 안 밀리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민심은 오히려 예. 검찰 쪽에 시간이 갈수록 더 편을 들어주는 게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관이 됐지만 예. 이걸 잘못 건드리면 윤석열 장관을 갖다가 여기도 나오지만 예. 뭐 침묵으로 항명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버리면 민심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거를 고려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법조에 계신 양지열 변호사께도 질문을 좀 드려야겠네요. 사실 지금 얘기가 나오니까 비검사 출신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힐 수도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인물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굉장히 사실 그게 관철된다면 굉장히 파격적인 인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익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미애 지금 장관이 망설이는 이유 중에 예. 하나도 과거에도 그러니까 그런 어떤 파격 인사를 통해서 정면 충돌하는 형태를 통해서 검찰 개혁을 시도했다가 예. 그다지 실익을 거두지 못했던 그런 경우도 있고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냐. 오히려 본인이 예. 가지고 있는 인사권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실제로 정권이 지금 취재하고 있는 부분 검찰 개혁 개혁안에서 예.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인사를 꾸리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 겉보기에는 뭐 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괜히 반반만 불러 이렇게. 그럼 추미애 장관이 혹시 어떤 실익 측면에서 좀 더 고민을 해보자 이런 그럴 입장일 수도 수도 있나요? 있고 저는 이제 이견을 보인다. 청와대의 이견을 예. 보인다는 부분에는 동의하지 않는 게 사실 청와대에서도 예.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 정도 말고는 추 장관에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더 옳습니다라고 얘기할 적이 있을까요? 오히려 저는 추미애 장관이 본인의 인사를 더 확실히 구상하기 위해서 예. 시간을 좀 드리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추미애 장관 별명이 이른바 추다르크입니다. 추다르크니까요. 아마 누가 시키거나 이럴 때는 사실 좀 거부감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요 얘기 이 정도까지 하는데 김우효정 비서관께 전체적으로 이 검찰 인사 왜 이렇게 늦어진다고 보세요? 원래는 해가 바뀌면 바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장관이 새로 부임된 지가 얼마 안 됐고요. 예. 네, 지금 이제 검찰에 또 의견을 청취하도록 돼 있어서 예. 그런 절차를 밟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이 만나게 되잖아요. 좀 엉뚱한 질문일 것 같습니다만 무슨 얘기가 오갈까요, 여기서요? 다분히 그 상견례 자리고 예. 또 원칙적인 이야기 예. 또 검찰 개혁에 대한 대통령님의 구상 예. 그런 것들을 서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겁니다. 인사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들은 안 해요. 그건 아마 별도의 프로세스로 예. 추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오후 4시거든요. 아마 이 장면 언론들이 지금 굉장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뭔가 나오기를 한다면 큰 기사가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요런 가능성이 또 짚어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요 아랫부분 잡아주십시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장관 면담에서 침묵하면서 항명할 수도 있다. 침묵이 항명이 될 수도 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 아까 제가 예고해드렸죠? 오늘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발표가 있는데요. 오늘 9시 30분부터 시작이 될 예정인데, 예상보다는 한 30초 정도 늦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계단을 걸어 내려와서 신년사를 하기 위한 단상방으로 가는 모습. 그리고 신년사가 한 25분 정도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 뒤에는 국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합니다. 집권 4년 차를 접어들었죠. 그래서 집권 4년 차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방향을 담은 내용이 신년사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들어보시죠.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의 뜻깊은 해를 보내고 올해 4.19 혁명 60주년과 5.18 민주운동 40주년을 맞으며 3년 전 촛불을 들어 민주공화국을 지켜냈던 숭고한 정신을 되새깁니다. 정의롭고 안전하며 더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우리 정부는 과감한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경제와 사회 구조의 근본적 변화와 개혁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을 청산하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낯선 길을 함께 걸어주셨습니다. 국민들이 불평과 어려움을 견디며 응원해 주신 덕분에 정부는 함께 잘 사는 나라, 혁신적 포용국가의 틀을 단단하게 다질 수 있었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올 한 해 확실한 변화로 국민의 노고에 보답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들께서 포용,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용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까지 미치게 하여 국민의 삶을 더 따뜻하게 하겠습니다. 일자리는 국민 삶의 기반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일자리에 역대 최대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청년, 여성, 어르신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방위적인 정책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일자리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규 취업자가 28만 명 증가하여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했고 청년 고용률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상용직이 크게 증가하면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50만 명 이상 늘고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주는 등 고용의 질도 개선되었습니다. 올해 이 추세를 더 확산시키겠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중추인 40대와 제조업 고용 부진을 해소하겠습니다. 40대 퇴직자와 구직자에 대한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겠습니다.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도입하여 아이를 키우며 일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지원을 통해 여성, 청년, 어르신의 노동시장 진입도 촉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겠습니다.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 아닌 사람 중심의 창의와 혁신, 선진적 노사관계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연간 노동시간이 2,000시간 이하로 낮아졌고 저임금 근로자 비중도 20%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2000년 이후 최고를 기록한 반면 파업에 따른 조업 손실일수는 최근 20년 이래 가장 낮았습니다. 지역 상생형 일자리도 광주를 시작으로 밀양, 대구, 구미, 횡성, 군산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올해 국민들의 체감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하고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한국 형식의 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전국민 내일배움 카드제를 통해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겠습니다. 지역 상생형 일자리도 계속 늘려갈 것입니다. 지난해 기초연금 인상, 근로장려금 확대 등 포용정책의 성과로 진위계수, 어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가계소득도 모든 계층에서 고르게 증가했고 특히 저소득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정과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올해 더 확실한 변화를 보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가구가 혜택받게 하고 근로장려금 확대와 기초연금 인상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넓히겠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특히 중증질환, 취약계층,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여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지난해 고3부터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을 올해 고2까지 내년에는 전 학년으로 완성하고 학자금 대출 금지도 낮춰 누구나 교육 기회를 충분히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금융 세제 지원과 상권 활성화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농정률 틀도 과감히 전환하겠습니다. 2016년에 13만 원 수준이던 쌀값이 19만 원으로 회복되어 농가소득 4천만 원, 어가소득 5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농어가소득 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공익형 지불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수산 분야 공익지불제도 추진하겠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의 바람입니다. 우리 정부는 교통사고, 산재, 자살을 예방하는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해왔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교통사고와 산재 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했고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합니다. 안전에 관한 노력은 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기존 대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고 어린이 안전 종합 대책을 더해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높은 겨울과 봄철
특별 대책을 마련하여 3월까지 강화된 선제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계절관리제,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노후 차량 감축과 운행 금지, 권역별 대기 개선 대책, 친환경 선박연료 사용 등을 통해 대기질의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국외 요인에 대응하여 중국과의 공조 협력도 강화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반세기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도 우리가 선도할 수 있습니다. 혁신을 더 강화하여 우리 경제를 더 힘차게 뛰게 하겠습니다. 지난해 혁신성장 관련 법안 통과가 지연되는 상황 속에서도 신규 벤처 투자가 4조 원을 돌파했고 5개의 유니콘 기업이 새로 탄생했습니다. 200여 건의 규제 샌드박스 특례 승인과 14개 시도의 규제 자유 특구 지정으로 혁신 제품, 서비스의 시장 출시도 가속화되었습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로 단말기와 장비 시장에서 각각 세계 1위와 2위를 차지했고 전기차와 수소차 수출도 각각 2배와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ICT 분야 국가 경쟁력이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등 혁신을 향한 우리의 노력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올해는 혁신의 기운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벤처 창업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여 더 많은 유니콘 기업이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를 제2, 제3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고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 투자를 확대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탄탄히 구축하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의 활용을 더욱 늘리고 신산업 분야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도 맞춤형 조정기구를 통해 사회적 타협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상생의 힘을 확인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여 핵심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에 기업과 노동계, 정부와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는 목표에 온 국민이 함께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못한 일이었지만 불과 반년 만에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제 대일 수입에 의존하던 핵심 품목들을 국내 생산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일부 품목은 외국인 투자 유치의 성과도 이뤘습니다. 올해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의 2배가 넘는 2조 1천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100대 특화 선도 기업과 100대 강소 기업을 지정해 국산화를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나아진 경제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반도체 경기의 반등이 기대되고 있으나 무역 갈등, 지정학적 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구조적으로는 경제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고 생산 가능 인구가 지난해보다 23만 명 감소하는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것입니다. 올해 수출과 설비 투자를 플러스로 반등시켜 성장률의 상승으로 연결시키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미중 무역 갈등과 세계 경기 하강 속에서도 수출 세계 7위를 지켰고 3년 연속 무역 1조불, 11년 연속 무역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전기차, 수소차, 바이오 헬스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등 새로운 수출 동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가격이 급락한 가운데서도
수출 물량이 증가하는 저력을 보였습니다. 신남방 지역 수출 비중이 지난해 처음으로 20%를 돌파하고 신북방 지역 수출도 3년 연속 두 자릿수로 증가하며 수출 시장도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체 수출액을 다시 늘리고 2030년 수출 세계 4강 도약을 위한 수출 구조 혁신의 속도를 내겠습니다. 3대 신산업, 5G, 2차 전지 등 고부가가치 수출을 늘리는 한편 RCEP 협정 최종 타결 등 신남방, 신북방 지역으로 새로운 시장을 넓히겠습니다. 중소기업 수출 금융을 4배 확대하고 한류와 연계한 K브랜드로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도 더욱 늘려가겠습니다. 더 좋은 기업 투자 환경을 만드는 데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총 100조 원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와 같은 투자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23개 사업, 25조 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는 한편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SOC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아울러 K-팝과 드라마, K-뷰티, K-콘텐츠, K-푸드 등 한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방한 관광객 2천만 시대를 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공정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둘러싼 공기와도 같습니다. 공정이 바탕에 있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우리 경제 사회가 숨 쉴 수 있습니다. 최근 공정경제에서는 차전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기업 집단의 순환출자 고리가 대부분 해소되었고 하도급, 가맹점, 유통 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상생 결제 규모도 100조 원을 돌파하는 등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 경제가 안착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행령 등의 재개정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정착시키고 대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곧 마련할 것입니다. 상법 개정 등 공정경제를 위한 법 개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근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누구나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평등하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수사권 조정 법안이 처리되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면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되고 더욱 강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될 것입니다.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나아가 교육, 채용, 직장, 사회, 문화 전반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어야 합니다. 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했고 정부는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입니다.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존재하는 불공정을 과감히 개선하여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택 공급의 확대도 차질 없이 병행하여 신혼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주거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인고의 시간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평화를 향한 신념과 국민들의 단합된 마음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우리에게 한반도 평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반드시 가야 하는 길입니다. 우리 정부 들어 평화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2017년까지 한반도에 드리웠던 전쟁의 먹구름이 물러가고 평화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남북협력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큽니다. 북미 대화가 본격화되면서 남과 북 모두 북미 대화를 앞세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북미 대화가 성공하면 남북 협력의 문이 더 빠르게, 더 활짝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북미 대화의 동력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무력의 과시와 위협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도 북미 대화의 촉진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북미 대화의 교착 속에서 남북 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되는 지금 북미 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과 함께 남북 협력을 더욱 정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전쟁 불능,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이라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 국제적인 해결이 필요하지만 남북 사이의 협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남과 북은 국경을 맞대고 있을 뿐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할 생명 공동체입니다. 8천만 결여의 공동 안전을 위해 접경 지역 협력을 시작할 것도 제안합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격체는 남북이 한민족임을 세계에 과시하고 함께 도약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이자 IOC의 공동 유치 의사를 이미 전달한 국제사회와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실현되도록 지속적인 스포츠 교류를 통해 힘을 모아가길 바랍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제1회 동아시아 역도 선수권 대회와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 북한의 실력 있는 선수들이 참가하길 기대하며 도쿄올림픽 공동 입장과 단일팀을 위한 협의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남북이 함께 찾아낸다면 국제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남북 간의 관광 재개와 북한의 관광 활성화에도 큰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는 남북 간의 상호 안전을 제도와 현실로 보장하고 국제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 제안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실험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공동 등재한 경험이 있습니다. 비무장지대는 생태와 역사를 비롯해 남북 화해와 평화 등 엄청난 가치가 담긴 곳이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는 우리가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북한의 호응을 바랍니다. 평화를 통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궁극적으로 평화경제입니다. 평화경제는 분단이 더 이상 평화와 번영에 장애가 되지 않는 시대를 만들어 남북한 모두가 주변 국가들과 함께 번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는 거듭 만나고 끊임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습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 갈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지켜지지 못한 합의에 대해 되돌아보고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친 이유를
되짚어보며 한 걸음이든 반걸음이든 끊임없이 전진할 것입니다. 올해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평화통일의 의지를 다지는 공동행사를 비롯하여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해 정부는 한일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를 통해 상생번영의 공동체를 위한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올해도 정부는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신남방 정책과 신북방 정책에 더욱 속도를 내어 외교를 다변화해 나가겠습니다. 미국과는 전통적인 동맹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완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중국과는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올해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의 방한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한중 관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본은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양국 간 협력 관계를 한층 미래지향적으로 진화시켜 가겠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한다면 양국 관계가 더욱 빠르게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러시아는 신북방 정책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양국 수교 30주년이 되는 올해 신북방 외교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올해 우리는 P4G 정상회의와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믹타 의장국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있어서도 당당한 중견국가로서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우리 국민이 되찾고 지켜낸 민주공화국이기에 우리는 그 이름에서 가슴 뜨거움을 느낍니다. 민주공화국에 대한 우리의 신념은 우리가 들었던 촛불만큼이나 뜨겁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특별히 기념한 것은 그 정신이 그대로 민주공화국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민주공화국은 상생으로 더 확장되고 튼튼해집니다.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함께 잘 살 수 있을 때 국민주권은 더 강해지고 진정한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여전히 격변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와 기술 패권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내부적으로 더 통합적이고 협력적인 사회가 되어야만 경쟁에서 이겨내고 계속 발전해 갈 수 있습니다. 극단주의는 배격되고 보수와 진보가 서로 이해하며 손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부터 더 노력하겠습니다. 확실한 변화를 통한 상생도약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더 자주 국민들과 소통하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변화는 애벌레에서 나비로 탄생하는 힘겨운 탈피의 과정일 것입니다. 지난 2년 반 우리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제 나비로 확실히 변화하면 노사라는 두 날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라는 두 날개, 보수와 진보라는 두 날개, 남과 북이라는 두 날개로 상생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100년을 시작합니다.
혁신과 포용, 공정과 평화를 바탕으로 함께 잘 사는 나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우리 삶이 더 나아지도록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청와대를 연결해서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들어보셨습니다. 생각보다 한 5분 정도 좀 길어졌군요. 신년사가 대략 30분 정도 진행됐습니다. 자, 김효영 전 비서관님,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요, 신년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대목을 하나 꼽는다면 어떤 겁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대목은 예. 더 확실한 변화. 확실한 변화. 네, 초반에 예. 나와 이웃의 삶이 오. 고르게 나아지는 그러한 경제 도약을 이루겠다. 또 이를 위한 포용과 혁신, 예. 이를 통한 더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 그러면서 주로 일자리, 고용, 또 노동 시간 예. 그런 문제를 많이 강조를 하셨고요. 예. 네. 그리고 공정을 강조하셨는데 공정은 공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대목에서 공수처법을 예. 강조하셨고 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완성돼야 한다. 예. 이런 말씀하셨고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확실한 성과를 올해 분명히 보여준다.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강조한 거예요. 자, 조대원 전 원장께서는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그 대통령의 신년사처럼 됐으면 예. 정말 좋겠다. 예.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고요. 근데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말씀하셨는데 선비의 선비의 문제 인식과 예. 그다음에 그 상인의 예. 현실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하고 그 예. 청와대 참모진은 구름 위에서 유유자적 삶을 즐기고 있고 밑에 바닥에서 국민들은 땅을 기면서 힘든 예. 삶을 살고 있다. 이게 현실이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상인의 현실 감각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좀 해주셨습니다. 오늘 신년사가 나왔으니까요. 아마 오후부터 지금부터 많은 평가들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신문들이 또 평가를 내릴 것 같습니다. 고유정 기사가 있습니다. 어제 10번째 공판이 있었는데요. 공판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만한 내용 나오죠. 어제도 나왔습니다. 고유정 의붓 아들 사망 일주일 전에 제가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보시죠. 이런 얘기를 한 게 전화에 녹음이 돼 있었습니다. 이게 파악이 된 거예요, 지금. 검찰 유사사건 검색 등 계획살인 확실하다. 어제 검찰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용 보시죠. 의붓 아들이 사망하기 일주일 전인 지난해 2월 정도예요. 첫 남편과 싸우다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어떻게 해버릴까 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말한 녹음 내용이 법정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요. 그 전에 또 검찰이 이런 얘기합니다. 해당 발언을 하기 1시간 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4년 전에 발생한 살인사건 기사를 검색했다. 끔찍한 살인사건을. 양지열 변호사. 놀랍니다. 공판 있을 때마다 이런 게 자꾸 나오거든요. 지금 증거로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SNS에 문자 이런 것들 예. 남긴 것들 그 조금 전의 내용은 이제 현재의 남편이죠. 남편과 예. 통화라는 과정에서 녹취가 된 부분들을 이렇게 검찰에 찾아낸 것이고 예. 그 시간 전후에서는 항상 어떻게 보면 이제 사건과 유사한 어떤 예. 두 개의 사건들을 인터넷에서 검색한 기록들이 좀 남아 있었고 그 자체가 이미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공판에서 예. 알려진 것처럼 그 시간대 그러니까 아이의 사망 시간에 원래는 본인은 자고 있었다고 얘기했지만 예. 깨서 또 다른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검찰은 쭉 강조를 하면서 예. 이제 현 남편이 본인의 아이만 진정으로 좀 아꼈고, 그러니까 고유정이 예. 이제 뱃속에 있었던 예. 아이가 이제 잘못된 부분에 예.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고유정이 거기에 대해서 원망을 품고 있었고 결국 이제 현 남편의 아이를 해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예. 근데 다만 이제 20일 날 마무리한다고 했거든요. 예. 재판부가 아직까지 예. 글자 그대로 스모킹건 결정적인 진짜 이런 증거. 녹음 내용은 확실한 증거는 아직 안 되는 그러니까 건가요? 저런 얘기는 있어서는 안 될 얘기인 건 맞지만 정황은 되는데. 그런데 또 저런 얘기를 또 실제로 하는 사람들도 또 없지는 않습니다. 주위에. 그럼 그렇게 험악한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사람은 다 어떻게 보면 살인자냐. 예. 이게 또 바로 직접 연결 안 되거든요. 예. 과연 재판부가
물론 이제 검찰도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어떤 판단을 다음 달 초에 선고를 한다고 했으니까 기다려 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달 20일까지 이제 결심 공판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 달 초에, 내달 초에 1심 선고 결과가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그 이후에 주목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실 걸로 같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란과 굉장히 험악하죠? 그런데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네요. 트럼프, 이란 문화 유적지도 타깃이다. 이 발언에 비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후손이란 자부심이 높은 이란. 지금 유네스코 유적을 20개 넘게 갖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유적을 갖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타겟으로 해서 공격할 수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트럼프 향해 그러자 수트 입은 테러범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고요. 미국 언론은 이런 얘기는요. 국제재판소 유죄 판결 전례가 있다. 이거 안 된다. 막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상에서 이란의 주요 시설 52곳을 공격 목표로 삼았다고 밝혔는데 그 과정에서 이란 문화의 매우 높은 수준으로 중요한 곳을 언급했어요. 여기도 타겟이라고. 유적지잖아요. 그리고요.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휴가를 마치고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한 발언이 이제 알려진 건데요. 이란은 우리 국민을 고문하고 불구로 만들고 길가에 폭탄을 설치해 우리 국민들을 날려버리는데 우리는 그들의 문화 유적지를 못 건드리는 것이냐? 그런 식으로 안 된다. 우리 건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좀 심각한데요. 그럼 먼저 관련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To what happened last night, definitely there will be a revenge. There will be a harsh revenge. We'll act based on its own choosing, and the time, the place. Soleimani was plotting imminent and sinister attacks on American diplomats and military personnel, but we caught him in the act. We took action last night to stop a war. We did not take action to start a war. 윤기용 의원님, 트럼프 대통령의 유적지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뉴욕타임즈의 국제문제대기자인 토마스 프리드만이 이 관련해서 올린 글이 지금 트럼프의 문제점을 잘 지적해요. 초기 트럼프 정부의 백악관에는 맥스 틸러슨 국무장관이나 또는 매티스 국방장관, 해병대 사령관 출신이죠. 이런 원로 그룹이 트럼프의 무모한 결정이나 판단에 대해서 제동을 적절하게 걸었다. 지금은 그들이 사라지면서 이런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번 문제는 자 트럼프가 얘기한 이란의 유적지 우리가 못 건드릴 것 같냐 이 얘기는 거의 이슬람 극단주의자인 IS 수준의 행동이나 언사란 말이죠. 아까 CNN이 보도했던 것처럼 오히려 국제사법재판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협박 이게 과연 통할 거냐. 지금 이란은 이제 핵무장으로 맞서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트럼프의 이런 협박이 과연 국제사회에 통할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이성적인 판단이 통할 건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용재 숨바꾸게 달려왔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